장제원이 사망한 뒤 태어난 듯 보였던 아들 노엘이 SNS 댓글창을 모두 닫았습니다. 올렸던 자필 편지를 포함해 기존에 올렸던 게시물 대부분을 삭제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은 팬들을 향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편지였습니다. 지인들과 팬들은 노엘의 SNS 댓글창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노엘을 위로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장제원의 사망과 관련해 조롱성 댓글을 남겼고 노엘은 욕설을 섞어 답글을 달았다가 이게 화제가 되자 이내 SNS 계정의 모든 댓글창을 폐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팬들만 있는 단톡방에 짤막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쓰는 글이라며 그래도 걱정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쓴다라고 말문을 열었죠. 당연히 어떻게 괜찮겠냐만 내 걱정은 너무 하지들 말고 뭐 감히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이런 말도 안 해도 괜찮다. 잘 보내드리고 올게라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행히 어린 나이에 많이 경험해본 탓에 남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할 일 없으니 너무 염려들 말고라며 팬들을 안심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몇몇 네티즌은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거 아니냐며 이상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아버지가 쪽팔리게 성범죄로 사망한 건데 뭐가 슬프겠냐면서 노엘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는 의견도 냈죠. 노엘은 사실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상도 자주 받았으나 국제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공부에 소홀해졌죠. 어머니한테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고 집안에서 반대하여 상하차 알바를 하며 돈을 모아서 음악을 공부했는데요. 또한 국제학교를 다닐 때 당시 아버지 욕까지 들어가면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실제로 10년 가까이 대화 없이 지냈다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엘이 음주운전 등 온갖 사고를 치고 장제원과 대화를 한 뒤 부자 사이가 다시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장제원은 잘나가는 정치인이었기에 아들 리스크가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요. 노엘은 고등 래퍼에 출연해 랩 실력으로 주목받았으나 방송 직후 미성년자 신분으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사진들이 확인되었으며 불량한 행동들이 까발려져 큰 논란이 됐죠. 또한 아들은 2번의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노엘이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엘이 아버지의 신분을 언급했다는 의혹, 노엘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려 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첫 공판에서 장제원 아들은 검찰에서 공소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해당 사건 후 2년 뒤에 또 다시 노엘이 대형 사고를 쳤다는 소식이 찾아왔는데요. 2년 전에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가능성을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에게 음주 측정에 불응한 데다 경찰한테 박치기까지 해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을 모조리 다 저지른 것입니다. 결국 장제원은 윤석열 캠프 직책에서 물러났죠. 또한 음주운전으로 자숙하는 중에도 아내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이때 아들이 찍어준 본인과 본인 아내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고맙게도 용준이가 와줬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노엘 또한 인스타에서 장제원에게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서로의 관계는 원만한 듯 보였습니다. 노엘이 인터뷰에서 말하길 아빠와 10년 동안 남으로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사생활 논란이 터지고 아빠와 대화를 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들 노엘이 초등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장제원이 노엘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자주 올렸는데요. 지금도 사진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장제원의 페이스북에 가면 노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꽤 많이 볼 수 있죠.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평범하게 화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일으킨 논란에 비해서는 신기할 정도로 정치인 경력에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지역구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주도하는 산악회 모임에서 전세버스를 92대나 빌릴 정도로 세력이 크죠. 또한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장제원의 사망 소식이 들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며 대신 문상을 가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 전해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2차례나 전화해 장 의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하는데요. 장제원의 빈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발걸음을 했고 아직도 하는 중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SNS에도 앞다퉈 추모, 메시지를 올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다들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해자가 떠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이 남을 뿐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피해자분이 차마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부디 혼자라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정의당은 이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공격, 피해자, 유발론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는 쉽지 않다며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남아있는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장제원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수사기관도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공소권 유지이기 때문이죠. 결국 장제원의 사건은 공소권 없으므로 불기소 처리돼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박원순 때를 생각해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추행 혐의를 수사했지만 장제원처럼 박원순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죠. 경찰은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박원순의 사망 전 정황 등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박원순 성추행 혐의의 실체적 진실은 별개 사건의 재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죠. 서울시 비서실 직원 정 모 씨가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죠. 여기에 더불어 인권위는 6개월간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51명을 조사한 끝에 박원순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죠.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 수사 중단은 제2의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는데요. 해자가 위축되고 폭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다면 유가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어려울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대상자 중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이 권력자이자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그의 편을 드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가 따져야 할 건 진실과 잘잘못이지 누군가의 유명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이어지는 장제원의 추모 물결, 그리고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대처일까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